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에 원산지 표시에 더 민감해지고 있는데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오염수 방류 이후 2주간 실시한 수산물 원산지 합동단속 결과 전국의 횟집과 시장, 음식점 약 9천 곳에서 원산지 위조가 42건 적발됐다고 합니다. 이 중에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숨기거나 속여 판매한 경우가 6건이 적발됐다고 하는데요. 이런 일이 생길까봐 국민들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무조건 반대하고 불안감을 호소해온 거죠. 제한적인 지역에서 또 철저한 방사능 검사를 전제로 수입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결국 판매자가 원산지를 숨기거나 속이는 일이 생기면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국정감사에서 수산물 외에 육류나 배추김치 같은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도 매년 3,0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발되더라도 과태료 몇만 원만 내면 그만인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라는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원산지 위반은 국민들의 밥상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인 만큼 엄중한 처벌 규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 신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10월 13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팩트 연구소 시간에는요. 며칠 전 나보다 늦게 온 일행이 왜 먼저 진료를 받냐, 응급실에서 이런 난동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뉴스의 내용들 팩트 체크 해보겠습니다. 또 골목경제 이야기 시간에는요. 내년도 최저시급 상승과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인한 자영업 시장의 실태와 대응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있는 날입니다. 지난 주말 설악산에 이것과 첫눈이 내렸다더니 엊그제는 지리산에도 이게 내리고 상고대가 피어났다고 합니다. 올해는 평년보다 한 달 가까이 빠르게 이게 관측되면서 농작물이 피해를 입을까봐 농가에서 수확을 서두르고 있다는데요. 이것은 대기 중의 수증기가 작물 등의 물체 표면에 얼어붙은 흰 가루 모양의 얼음을 말하는데 무엇일까요? 힌트를 드리면 냉장고의 성에와 비슷하고요. 성에는 답이 아니라는 거겠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백발이 늘 때도 이게 내렸다는 말을 쓰죠. 추첨을 통해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정보가 사실인지 혼란스러운 내용을 바로잡아보는 팩트연구소 시간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죠. 뉴스톱의 선정수 기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팩트체크 주제가 응급실인데, 이 응급실에서 나중에 온 환자를 자기 일행보다 먼저 진료했다고 난동을 피운 사례가 보도됐죠? 네. 지난 1일 밤 사우나에서 쓰러진 남성 A씨가 강원도의 한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네. 의료진은 남성의 상태를 살펴보는 등 초진 진료를 끝낸 뒤 검사를 권했는데요. 공개된 CCTV에는 이때 의료진이 다른 응급 환자가 들어오자 급히 뛰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다른 환자는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에 들어온 건데요. 의료진이 심정지 환자를 처치하고 있는 동안에 A씨의 보호자로 온 여성 B씨가 강하게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B씨는 의료진에게 환자를 방치한다고 소리를 질렀는데요. 이에 의료진은 위급한 순서대로 진료한다고 설명을 했지만 B씨는 막무가내로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른 진료가
불가능할 정도의 폭언이 계속되자 의료진은 112에 신고를 했고요.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B씨의 난동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찰 앞에서도 삿대질을 하면서 말 조심해라. 너 의사면 환자 앞에다가 놓고 어쩜 의사가 보호자한테 저렇게 말을 한 번도 안 지니? 이런 식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말을 한 번도 안 진다고요? 예. 말을 저주지 않는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B씨의 항의는 1시간 넘게 이어졌고요. 다른 환자들은 대기해야만 했는데요. 정작 A씨는 정밀검사에서 별 이상이 없었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이 해당 병원의 응급의학과 의사는 결국 이 보호자 B씨를 고소했습니다. 아, 정말 이건 진상이네요. 네. 팩트 체크해보죠. 응급실에서는 어떻게 진료하는 게 그 원칙입니까? 응급실에서는 먼저 온 순서가 아니고 네. 위급한 순서에 따라서 진료를 합니다. 네,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예, 법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겠습니다. 8조는 응급 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등을 규정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응급의료 종사자는 응급 환자가 2명 이상이면 의학적 판단에 따라서 더 위급한 환자부터 응급의료를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법에 따라서 반드시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7조는 응급 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의료인은 응급 환자가 아닌 사람을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응급실에 먼저 온 순서가 아닌 위중한 환자를 먼저 치료하도록 법에 정하고 있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사우나에서 쓰러진 환자의 경우에는 이미 응급실 의사가 초진을 한 상태였고요. 그리고 CT 촬영 등 추가 검사 의뢰를 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다른 환자가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에 도착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응급실 의료진은 당연히 더 위급한 심정지 환자를 처치하러 가게 되는 거고요. 네, 법대로 한 거네요. 그죠? 예. 이 보호자가 근데 1시간 넘게 난동을 부렸고 그 때문에 응급실 진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피해가 있었어요. 결국 네. 의료진이 이 보호자를 고소했고요. 이런 경우에는 그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일부 언론은 이렇게 보도를 하는데요. 의료진을 폭행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지만 폭언 등 단순 난동의 경우엔 경범죄로 처벌된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이건 사실과 다릅니다. 그래요. 응급의료법 60조 처벌 규정을 보면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했을 때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면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기재,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 손상하거나 점거할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아까 그 보호자의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도 그 밖의 방법으로 응급의료를 방해한 것, 이게 명백하기 때문에 네. 응급의료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게 그 일반 국민들이 응급실에 갈 일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 응급실 진료 체계를 잘 모르시는 것과도 연관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저도 아이 어릴 때 밤에 열이 심하게 나서 응급실에 몇 번 갔었는데요. 네. 그때도 굉장히 오래 기다리면서 분통을 터뜨렸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확실히 알아봤습니다. 먼저 응급의료법이 정하는 응급 환자의 정의인데요. 네. 응급 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해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네. 명백하게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보건복지부령을 또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응급증상은 신경학적 응급증상, 급성 의식장애, 급성 신경학적 이상, 구토, 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머리 손상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은 심혈관계 응급증상,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 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작동 이상 및 쇼크, 네. 뭐 중독 및 대사장애, 심한 탈수, 약물, 알코올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 복용이나 중독, 급성 대사장애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네. 네. 외과적 응급 증상으로는 개복술, 그러니까 이제 배를 절개해야 되는 수술 이런 거죠. 개복술을 유하는 급성 복증, 광범위한 화상, 외부 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 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뭐 이런 식으로 네, 굉장히 누가 봐도 중증인 그러니까요. 것만 응급 환자가 되어 아니, 있습니다. 정확히 이 그 병명을 몰라도 대충 예. 들어도 알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예. 상황인지 듣기만 해도 근데 사실 무서운데 예. 그 응급 증상에 준하는 증상도 응급 환자로 분류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증상들인가요, 이거는? 이거는 의식 장애, 현훈, 뭐 네. 어지럼증의 일종인데요. 자신 또는 주변이 빙글빙글 도는 느낌을 받는 것, 뭐 이런 걸 현훈이라고 네네네. 부른답니다. 그리고 호흡 곤란, 과호흡, 화상, 골절 외상 또는 탈골,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 장애, 뭐 출혈, 혈관 손상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네네네. 소아과적 응급 증상으로는 소아경련, 38도 이상인 소아고열, 뭐 8살 이상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네. 그리고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시간이 또, 중요한 것들 빨리. 귀, 눈, 코, 항문 등의 이물질이 들어가서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잠깐만요. 그러면요. 예. 이런 증상이 해당되지 않으면 예. 응급실에 가서 진료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근데 네. 그렇지만 응급실에 다른 위급한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뒷순위로 진료가 밀릴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대부분 응급실에 가시는 분들이 나는 이제 참다가 더 못 참겠어서 그렇죠. 밤에 네. 응급실에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적당히 아파서 가진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의사가 판단하기에 이 환자는 응급 환자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 같아. 이렇게 판단이 되면 진료 순위가 밀리는 거죠. 근데 여기에 KTAS라는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 도구가 이용돼서 환자의 위급도를 판별을 하는데요. 의사 판단으로 위급하지 않다면 다음 날 다시 오세요. 라든지 아니면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죠. 다른 위급한 환자가 없다면 별로 기다리지 않고 진료를 받게 되는 거고요. 위급한 환자가 많다면 속절없이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응급실에서 엄청 기다리기만 했더라 이런 얘기가 많은 겁니다. 그거는 그 환자분이 위급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저도 사실 응급실에 한 2-3번 간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가서 보면 아는데 옆에 진짜 이런 말씀 좀 그렇지만 굉장히 위급해 보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너무너무 아파요. 가정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파요. 근데 응급실은 아닌 것 같아요. 예. 판단했을 때 이 방송을 들은 분들은 그런 판단할 수 있겠죠. 그죠? 예. 너무너무 아픈데 응급실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연휴예요. 심지어 밤. 갈 수 있는 병원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저는 아기가 3살 때 열이 엄청 나서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에 갔거든요. 네네. 그때가 한 오후 10시쯤 됐었어요. 네. 근데 애가 이제 막 축축 처지고 큰일 나는 거 아닌가 3살인데. 가지고 무서워서 이제 응급실로 갔죠. 소아과 의원은 이제 닫은 시간이고요. 근데 그 응급실에 가니까 열나는 아기들을 위한 코너가 따로 이렇게 마련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접수를 하고 열 재고 그 간호사분이 해열제를 먹이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애기 이제 그 옷 벗기고 기저귀만 입혀가지고 물수건으로 닦아주는 겁니다. 그건 이제 보호자가 하는 거고요. 그 열 내릴 때까지 이것저것 검사를 합니다. 근데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엄청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렇죠. 새벽까지 대기를 하고 있으면 온갖 험한 사고를 당하신 분들이 응급실에 오십니다. 제가 있을 때는 옆에 병상에서 한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유족들이 오열을 하고 그런 일도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아기가 엄청 불안해하죠. 이런 아기 또는 어린이 환자들을 위한 달빛 어린이 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 50곳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큰 병이 아니라면 응급실에 가는 것보다 달빛 어린이 병원에 가는 게 좋습니다. 이 응급실보다 가까이 있고요. 비용 부담도 적고
대기 시간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문적인 소아 진료를 받을 수 있고요. 응급 의료 포털을 이용하면 가까운 달빛 어린이 병원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응급 의료 포털이요. 네. 예, 응급 의료 포털. 네. 뭐 네이버나 다음 이런 데서 응급 의료 포털을 검색하시면 여기 연결되고요. 네. 성인들은 병증일 경우에 대학병원 또는 대형병원 응급실보다는 가까운 병원을 이용하기를 권고합니다. 주변 가까운 병원은 역시 응급의료 포털에서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요. 2021년 기준 응급실 내온 환자 가운데 경증 환자가 중증 환자보다 4배 많았다고 합니다. 위급하지 않은 환자들이 응급실을 차지하고 있으면 위급한 환자의 목숨을 구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경증인지 중증인지 헷갈린다면 119에 전화를 걸어서 응급 의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 현장에선 제발로 응급실에 걸어 들어온 환자는 위급하지 않은 걸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119 자꾸 부르시고 그러면 그것도 또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119에 전화를 해서 제가 응급실에 가도 되나요? 라고 상담을 하는 그렇죠. 거죠. 상담을 먼저 해보는 걸로. 자, 오늘 팩트연구소 시간 응급실 진료 우선순위에 대해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뉴스톱의 선정수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예, 요즘 주요 상권들에 가보면 외국인들도 늘고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나 하는 이런 분위기도 좀 느낄 수 있는데요. 실제 자영업 경기는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배경에는 경기 침체 속에 이어지는 고물가, 고금리, 고임금 이런 것들이 작용하고 있다는데요. 오늘 골목경제 이야기 시간 이런 요인들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시장과 상권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다이어트라고 꽃미남으로 거듭나신 우리 창업통TV의 김상훈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일단 다이어트 얘기부터 하셔야 돼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열심히 믿는 구석이 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열심히 몸 관리를 해야죠. 예. 그래서 또 좋은 얘기도 전해주시고. 근데 요즘 음식점에 가보면 저도 느낀 적이 있어요. 종업원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예,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이거 인건비 때문인 거죠? 어떻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요즘 요즘 창업시장에 가보면 창업자들 늘 어렵다고 합니다만 예전에는 뭐 이런 원가 관리나 고객 관리 이런 거 힘들다 하는데 요즘은 노무 관리 힘들다 이런 경우도 너무 많고요. 특히나 최근에 또 내년도 최저시급도 인상이 됐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가 한 9,620원이었는데요. 내년도 인상률은 2.5%였습니다만 내년도가 한 9,860원. 얼핏 보면 아이고 10,000원도 안 되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15시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년도 9,860원이라고 하더라도 한 달에 이를테면 한 15시간 이상 아니면 하루에 8시간씩 5일 정도 근무한다 그러면 시간과 별도로 한 달에 한 35시간 정도가 주휴수당을 더 줘야 되고요. 35시간.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 정도를 더 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총 근로시간이 한 209시간 정도 되면 9,860원 주휴수당 계산하면 사람 한 사람 쓰면 최소 206만 740원. 연봉으로 보면 한 2,472만 원 정도는 줘야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요즘 보면 2014년 정도 한 9년 전에 최저시급이 그 당시 한 5,200원 정도였는데 10년도 안 돼서 거의 90% 이상 인상됐고요. 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한 달에 벌어들이는 평균 영업이익은 한 281만 원인데 평균 지급하는 인건비 총액은 한 291만 원이기 더 때문에 나가네요. 그렇죠. 오히려 벌어들이는 수익보다 인건비가 더 많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상당히 참 사람 쓰기 무섭다. 그래서 이게 혼자 해야 되나 뭐 이런 분위기도 상당히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직원들 입장에서는 근데 솔직히 그렇게 오른 것 같지는 않거든요. 맞습니다. 최저시급이. 솔직히 그렇잖아요. 근데 또 사장님들은 인건비보다 너무 크다 이렇게 맞습니다. 호소를 하시고
최저시급은 근데 지켜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도, 예. 최저시급은 지켜지지 않으면요. 네. 바로 직원분들이 아무리 관계가 좋다고 하더라도 나가면서 바로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고요. 이거 최저시급 안 지켜지면 경영자 입장에서는 최소 3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최저시급 이런 부분은 꼭 지켜야 된다. 네. 근데 아까 그 주휴수당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아, 이거 그냥 언뜻 들어도 사장님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을 느낄 것 같은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주휴수당. 맞습니다. 주휴수당이 뭡니까? 이거 요즘 질문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네. 근로기준법상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들에게는 일주일 지나면 하루 그러니까 한 달에 하루 1일분의 유급휴가를 지급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요즘 커피집 같은 경우도 주휴수당을 안 주려고 14시간짜리 알바만 쓰는 사장님들 되게 많고요. 그러니까 일주일 총 14시간에 딱 그렇죠. 예. 그러면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데 하지만 15시간 요즘 뭐 식당 같은 경우는 14시간만 쓸 수가 없거든요. 하루에 뭐 8시간 정도만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5일이면 40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많아서 막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그 사람을 쓸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냥 이렇게 보통 식당에서나 가게에서는 한 사람 쓰면 인건비는 최저시급 9,860원이 아니라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시간당 최소한 한 12,000원. 12,000원. 이 정도로 계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90년대 일본 가면 그 당시에도 시간당 일본이 한 1,000엔 그러니까 10,000원 정도였거든요. 90년대에요? 예, 90년도. 근데 일본의 인건비가 전혀 오르지 않았습니다. 요즘 최근 들어서 약간 좀 올라가고는 있었습니다만 요즘 일본의 인건비보다 우리나라 인건비가 더 비싸게 됐어요. 역전이 됐죠. 이게 그래서 요즘 창업자 입장에서는 이 주휴수당 때문에 최근에 제가 한번 보니까 하루에 한 8시간 정도 보통 한 아침 오전 10시에서 저녁 9시까지 이렇게 보면 일주일이면 최소한 뭐 1시간 먼저 저녁 시간은 8시에 퇴근해라 해도 일주일에 한 근무 시간이 제가 보니까 한 43시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플러스 아까 8시간 계산하면 51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을 평균 한 4.3주 정도 계산하고 뭐 지금 올해 9,620원을 계산한다고 해도 한 213만 원 정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한 사람 213만 원 정도를 알바 비용으로 쓰면 인건비 대비해서 매출액을 얼마 올려야 될 것인가. 두 사람을 쓰면 얼마 올려야 될 것인가. 좀 이런 부분 때문에 요즘 인건비 관리가 참 힘들고 뭐 법적으로도 요즘 진짜 상당히 자칫하면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는 이런 측면도 있죠. 그 실제로 그 요즘에 이런 분쟁이 굉장히 많다면서요. 정말 많습니다. 요즘 뭐 가장 많으면 요즘 뭐 퇴직금 같은 경우도 퇴직금은 어떨 때 발생하는 거예요? 퇴직금 같은 경우는 아무튼 1년을 딱 근무하면 한 달치 월급을 퇴직금으로 줘야 된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포털 사이트에 가면 퇴직금 계산기가 딱 있거든요. 주휴수당 계산기도 딱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분들이 내가 얼마 받는구나 이거 너무 잘 알고요. 요즘 분쟁 사례 같은 경우도 알바생 같은 경우도 이게 직접 법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바로 신고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자들은 반드시 근로계약서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월급을 줘도 급여 명세서 주지 않으면 바로 고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게라도 근로계약서 쓰고 급여 명세서를 줘야만 이게 법적으로 문제 없어서 요즘 진짜 노무 관리하기 너무 힘들다. 그렇다고 뭐 노무사님을 직접 고용할 수도 없는 거고 작은 가게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때문에 뭐 매출 관리뿐만 아니라 사람 관리, 인건비 관리, 원가 관리 요즘 신경 쓸 거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군요. 이런 것도 있습니까? 요즘 인건비 때문에 영업 시간을 줄이는 뭐 제한하는 이런 것도 있지만 주 5일 영업 이런 데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이 골목상권 작은 가게 중에서 저 강동구에 있는 한 10대평 스파게티 집을 한번 봤어요. 이분이 지금까지 열심히 10년 넘는 가게인데 일주일에 7일 30일 영업을 했거든요.
30일 영업하면 매출이 한 2천 정도 돼요. 그럼 2천 정도 하면 거기에 40% 정도가 원가이기 때문에 800 정도 들어가고 네. 인건비가 평균 한 2.5명 정도 쓰거든요. 네. 그럼 한 650 정도 쓰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5일제를 하면 네. 인건비를 한 1.5인이면 되고 매출은 1,500으로 줄어듭니다. 근데 문제는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남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죠. 2천만 원 올렸을 때 인건비 650 빼고 임대료 230 빼고 네. 뭐 기타 공과금 빼면 한 240 떨어졌는데 네. 주 5일제로 바꾸면서 1,500 매출이라도 남는 거는 250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네. 야 이건 야 뭐 이렇게 30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영업하면 그 동네 소비자들은 좋을 수 있겠지만 창업자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순이익률은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그냥 야 우리는 5일째 합니다. 이런 집들도 요즘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야, 이런 집들이 점점 늘어날 것 같은데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맞습니다. 요즘 창업자들이 네. 열심히 성실히 한다고 해서 부자 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업자들도 창업자의 행복이 중요해. 그럼요. 그래서 일주일에 최소 하루는 쉬자. 그리고 건강관리 중요하다. 이러다 보니까 뭐 예전 90년대는 막 열심히 아우르깡으로 열심히 하자. 그러면 우리는 건물주가 될 수 있겠지. 이런 뭐 부푼 꿈과 희망이 있었습니다만 요즘 같은 건 오히려 창업자들도 결국은 내가 건강관리하면서 즐겁게 재밌게 하자. 좀 이렇게 이 요즘 직장인들이 워라밸 얘기했듯이 창업자들도 역시 내가 행복하고 내가 건강해야 돼. 코로나 이후에 이런 분위기가 되게 좀 커진 것 같습니다. 너무 이해가 되는 얘기들입니다. 진짜로. 그 인건비 부분과 관련해서 자영업자들이 더 주의할 점이나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다면요? 인건비 그러면 항상 매출액 대비 인건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90년대는 매출액 대비 인건비는 한 20% 정도면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2천 매출을 올리면 이 있는 400만 원 정도는 인건비다. 근데 요즘 20% 인건비 힘들고요. 최소한 30% 되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하다못해 카페 같은 경우도 그저께 보니까 한 30%가 넘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매출액 대비 인건비가 얼마인가. 일반적으로 매출액이 100이면 원가는 보통 한 요즘은 40% 정도 되고요. 음식점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한 30% 그것만 해도 70%인 거죠. 그러네요. 거기다가 임대료가 한 15%는 돼요. 그럼 85%. 거기다가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부가세, 5월 31일 날 소득세까지 빼고 나면 세후 순이익은 이거 10%도 안 남는구나. 그래서 이런 손익계산서 특히 좀 잘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자칫하다가 이런 거 신경 안 쓰면 그냥 일만 하는. 맞습니다. 시간만 쓰고. 무섭습니다. 어떻습니까? 요즘은 고임금뿐만 아니라 물가도 많이 올랐잖아요. 맞습니다. 금리도 당연히 올랐고 너무 많이 올랐고. 근데 그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하시나요? 최근에 지금 요 물가 상승이라는 것은 창업자 입장에서는 원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원가가 상승하면 판매가 높이면 되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하염없이 판매가를 높일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집은 올리더라도 우리는 그냥 손님들을 생각해서 뭐 10년 전 가격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집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창업 시장에서 어려운 것은 원가율이 높아지면서 순이익률이 약간 줄어든 이런 어려움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미국 연준에서 이 고금리 이런 금리가 내려갈 분위기가 별로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내년까지는 간다고 하니까요. 맞습니다. 그대로. 이 고금리가 요즘 자영업자들에게 어떤 영향이냐면 코로나 3년 동안 일본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들에게 거의 한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면서 문 열고 영업해라, 문 닫아라 이걸 했는데 우리나라는 그때 코로나 3년 동안 자영업자들에게 전부 대출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럼 대출에 대한 금리가 지금 금리 부담이 그 당시에 신용보증재단에서 담보를 하면서 대출해 줬는데 한 개 업소당 평균 뭐 아무리 안 돼도 5, 6천씩 이상 다 대출을 받았고요. 여차하면 1억 이상 자영업자 지금 평균 대출이 1억이 넘거든요.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출이 없는 자영업자가 별로 없고요.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어떻게 보면 은행이자가 요즘 지금 만기가 계속
돌아오는데 네. 금리가 계속 올라갑니다. 야, 이래서 이거 비용 늘어나서 요즘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요즘 자영업자들의 이 고금리로 인한 또 다른 어려움이고요. 신규 창업자들도 전체 평균 한 1억 정도 투자한다고 그러면 25에서 30%는 대출 받아서 했거든요. 2, 3천만 원 정도. 근데 요즘 고금리 때문에 아예 대출을 엄두를 못 내죠. 그래서 창업 시장도 상당히 좀 경색돼 있는 게 이런 측면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짜 답답한데요? 예. 얘기 들어보니까 장사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무서워요. 예. 근데 또 이거 참 아이러니한데 그 왜 주요 상권들 있잖아요. 예. 이런 데 가면은 되게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막 특히 외국인들이 엄청 눈에 많이 보이고. 맞습니다. 네, 돈을 좀 많이 쓸 것 같은데 그 주요 상권이랑 골목 상권은 많이 다른가요? 어떤가요? 뭐 요즘 우리나라 BTS 아미 팬들이 인천공항에 내려서 공항철도를 타고 바로 홍대 뒷골목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냥 이제 외국인들이 오면서 일부 신세대 상권, 그다음에 대형 상권, 특히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요즘 최고의 핫플이라고 한다면 뭐 성수동 벨트 같은 이런 곳은 거기가 여전히 최고 핫플이군요. 네. 외지 유입률이 높고 뭐 10대, 20대들 늘 주말이면 미어 터지는. 그래서 이게 얼핏 겉으로 보기에는 야 이거 참 대단한 상권이다 이러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만 네. 뭐 홍대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아직까지 코로나 이전으로 완전 회복되지는 않았다. 뒤쪽으로 가면 공실 점포 여전히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런 대형 산포들 특히 뭐 이태원이나 경리단길 이런 곳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다 회복하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전국의 리단길 상권, 로스길 상권 이런 데 있거든요. 네. 이런 신세대 상권들의 이런 오프라인 수요는 유동인구나 이런 쪽은 많이 늘어났고요. 문제는 유동인구가 늘어났다고 해서 매출이 올라가고 순이익이 늘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속내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저는 말씀하신 지금 골목 상권, 특히 동네 상권 이런 데 보면 최근 코로나 이후로 폐업이 제일 많았던 업종이 사실은 이 배달업소 폐업이 진짜 많았습니다. 근데 되게 뭐라 그럴까요? 배달이 굉장히 떴는데 코로나 맞습니다. 때. 코로나 때는 너나 없이 배달밖에 없었죠. 예. 그래서 배달업소 창업이 너나 없이 많이 급증했었고요. 야, 그래서 뭐 코로나 때는 이 오토바이 라이드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수익성이 높았습니다만. 그 인증한 사례가 많아요. 그럼요. 네. 근데 요즘 800만 원, 1000만 원. 맞습니다. 네. 근데 요즘 배달 자체에 대한 로망이 소비자들이 좀 떨어졌어요. 야, 그래도 역시 가서 먹는 게 낫지. 그래서 배달 음식은 아무리 좋은 걸 시켜도 만족도가 떨어진다. 이런 것 때문에 배달 매출 떨어지면서 뒷골목 상권들은 요즘 상당히 좀 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작은 가게들도 요즘 많이 있습니다. 배달이 그렇게 어렵군요. 그 요즘에 그러면은 좀 이런 아이템들이 좀 뜨고 있다. 예, 이런 거는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맞습니다. 예. 요즘 아이템들 뜨는 것들도 꽤 있는데요. 네네.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요즘 여전히 카페는 많이 생깁니다. 여전히 우리나라 카페 공화국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제가 우리나라 어제였나요? 예. 그 KBS 별관 쪽에 갔는데 예. 카페가 3군데가 붙어 있는 걸 봤습니다. 저 진짜 그거 보면서 요즘 뭐 웬만한 건물에 가면 1층에만 카페가 그저께도 일산상권에 가보니까 야 건물 하나에 1층에만 카페가 5개가 있더라고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두 가지 관점인데요. 야 카페가 많다는 건 야 그래도 카페를 창업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된다는 게 아닐까. 그렇죠. 된다는 측면도 있고 야 그래도 카페 하는 것은 만만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야 이거 알바한테 붙여놓으면 그래도 돌아가겠지. 뭐 이런 측면. 그리고 최근 좀 특이한 게 복고용 아이템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복고요? 그렇죠. 옛날 거.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가 불황일수록 옛날이 그리워지는 이런 것처럼 뭐 외식업에서는 요즘 뭐 소뚜껑 삼겹살집 이런 거 상당히 근데 많이 들으니까 생기고요. 먹고 싶고 좋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이런 선술집형 포차, 뭐 IMF형 소갈비살
닭발집 이런 거 요즘 뒷골목에 선술집형 실내포차 이런 것도 많이 생기고요. 요즘 면집도 많이 생깁니다. 뭐 평양냉면 뭐 이런 막국수 이런 면집도 간단하게 창업할 수 있는 아이템이고요. 고깃집 같은 경우도 요즘 뭐 새로운 스타일의 고깃집 예를 들어서 정육식당인데 야 완전 레스토랑 같은 정육식당이야. 뭐 이런 좀 특이한 이런 식당들 그리고 여전히 코로나 시대와 마찬가지로 무인 아이템들은 정말 많이 생깁니다. 이를테면 뭐 이거 아까 인건비와 좀 연동된 측면도 있는데 문구점도 무인으로 한다던가 요즘 뭐 반려동물 용품점도 무인으로 판매하고요. 무인 카페, 무인 뭐 주류 판매점. 하지만 무인 아이템이 투자 대비 수익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이게 인건비가 빠져서 굉장히 있을 것 같은데 수익이. 근데 뭐 카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무인으로 해준다고 커피 맛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무인으로 한다고 해서 커피값이 싸지도 않거든요. 이게 그래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결국은 무인이라고 그렇게 열광하지 않고요. 뭐 서비스업 중에서도 무인 테니스장 최근에는 뭐 이런 무인으로 하는 이런 컨셉 많이 생기는 반면 또 다른 아이템은 기존의 아이템을 업그레이드하는 예를 들어서 키즈 카페인데 책 읽어주는 키즈 카페예요. 해서 직접 이 엄마가 읽어주지 못하는 것을 키즈 카페 사장님이 아니면 선생님이 전문적으로 동화도 읽어주고 영어 동화도 읽어주고 이런 스타일. 그리고 또 재밌는 게 2030 10대 20대 대상으로 보드게임방 이런 거 요즘 되게 많이 생겨요. 보드게임방이요? 그렇죠. 다시요? 그 예전에 그렇죠. 인기였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90년대는 노래방, PC방, 비디오방이 젊은이들의 놀이터였는데 요즘 보드게임방에서 시간 보내는 젊은이들 그러니까 PC방하고는 다른 또 이런 새로운 그들의 놀이문화 뭐 이런 쪽으로 좀 요즘 상권에서 눈에 띄고 있습니다. 와 보드게임 야 반가운데. 그렇군요. 그 아까 면 음식점들 얘기 잠깐 하셨는데 진짜 저도 느끼거든요.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게. 이러면 또 안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요즘 누들로드 뭐 엊그저께 인천에 갔더니 누들 플랫폼이라고 해서 아예 면 상권을 조성하는 이런 것도 많이 봤는데요. 많이 생기면 경쟁이 치열하고 소비자는 갈 곳이 많고 창업자는 어려워지고 이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이 창업자 입장에서는 곁들이 참 많이 할 필요 없고 그냥 김치 하나면 되고 또 면 밀가루가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곡물 가격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매출액 대비해서 일반 밥은 한 40%가 넘는데 면은 한 35%를 넘지 않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저 원가율이 적다. 창업자들도 야 면은 이거 한 달만 제대로 배우면 할 수 있어. 이런 측면이 있어서 여전히 좀 문턱도 낮고 또 그런 만큼 이제 객단가가 좀 낮은 부분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객단가를 어떻게 높일까 그러면서 고기도 팔까 야 하이볼도 같이 팔까 뭐 이런 측면 그리고 또 면은 30분이면 뚝딱 먹고 가기 때문에 회전율이 높다. 그래서 아마 요즘 면집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쭉 들으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고임금, 고물가, 고금리, 경기 침체 여건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럴 때 창업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어려울수록 우리는 무조건 피해 가야 되는가 어렵다고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항상 지금 시장의 법칙은 어려울수록 또 기회 요인도 많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려울수록 첫째 계속 요즘 저 임대가가 좀 떨어지는 측면도 있고 옛날에는 막 억대 권리금 하던 자리들이 무권리로 나오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려울수록 불황기에 맞는 출전 컨셉, 아이템 컨셉을 어떻게 잡을까, 불황형 소비자들의 눈높이를 어떻게 공략할까 이런 좀 틈새 전략을 잘 가져간다면 또 오히려 뭐 IMF 때 조물주에 건물주가 많이 태어났듯이 저는 이런 또 불황 중에 그래도 이런 좀 실속 있는 가게들도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골목 경제 이야기 오늘은 그 어려운 여건들과 대응법 그리고 주목할 기회에 대해서 다양하게 얘기 나눠봤습니다. 창업통 TV의 김상훈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 설이었습니다. 3413님 설이 정답 보내주셨고요. 2332님 제 머리에도 서리가 내리고 있어요. 유유.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 그래요. 네, 시간의 차이가 조금 있다 뿐이지 괜찮습니다. 아름답고 멋지실 거예요. 6310님 우리 딸 생일인데 사랑해 내 딸 수진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수진 양이겠죠? 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해요. 네, 여러분들이 정답 보내주셨고요.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금요일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말